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이미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는 강압 수사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아 누명을 썼다며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춘재가 자신이 화성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윤 씨가 재심에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또 다른 범행, 1991년 청주 여고생 살인 사건 때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 고문 때문에 한 자백이 왜 3심 재판 내내 바로잡히지 않는지, 고문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는 심리는 무엇이고 범인을 조작하는 수사관의 심리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음란물 범죄자 처벌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범죄 심리학 박사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이제 복역을 20년이나 했다가 누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윤모 씨 이제 재심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8차 사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8차 사건은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 10건 사건 중에서도 유일하게 진범이 잡혔다라고 대대로 보도됐던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의 범인이 윤 씨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윤 씨가 그 당시에는 이춘재가 살던 그 진안이라는 소재에서 13세 여중생이 강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네. 그때 이춘재는 빠져나갔는데 이 윤 씨가 지금 이제 범인으로 그 당시에는 됐다가 이춘재가 최근에 와서 네. 이 사건은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어제 윤 씨가 법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최면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억을 되살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진위 판단을 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윤 씨에 대해서 법최면을 하는 그런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그 8차 사건 관련해서 윤 씨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현장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윤 씨가 자기에 대한 법체면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법체면도 요청을 같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 씨가 자백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좀 법체면 해달라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윤 씨를 법체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네. 문제는 그 당시에 수사 당시에 했던 그분들이 만약에 네.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그 법체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혹시 그 당시에 윤 씨가 진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한다면 더더욱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윤 씨가 요구하더라도 윤 씨에 대한 법체면은 이루어졌지만 수사관들에 대한 법체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사관에 대한 법체면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약 그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제 법체면 별 효과가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법체면을 하더라도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법체면을 이용해서 오히려 허위 기억을 생산해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춘재 자백으로 또 이제 부각된 것이 이제 청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 1991년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박 씨라는 분인데 그 네. 19살이었던 박 씨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 보니까 허위 자백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으로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재판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제시했던 조사 녹취록이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이 됐고 네. 또한 중요한 피해자로 알려졌던 강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택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인데 이분이 지금 그 조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그 고문을 받은 것 외에도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은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다는 이유로 교도소 안에서 수갑을 온종일 채웠다. 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교도소에서 이분에게 자백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수용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분이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피해 의식이 작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춘재가 근데 그 사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상태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박 씨는 그러면 아까 교도소 말씀하셨는데 복역을 했네요. 무죄를 받긴 했지만. 미결 수용 상태로 한 2년 정도 복역을 한 거죠. 매우 억울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박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사보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네.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뭐 고문 때문에 자백을 했어도 재판에 가서 말을 번복하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뭐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를 보면 뭐 절도권이 굉장히 많은데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범인함이 잡히게 되면 네. 이 사람이 뒤집어 쓰여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중대 사건일수록 화상 같은 이런 사건일수록 아무래도 윗선에서의 위압감도 굉장히 강하고 더불어서 승진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죠. 이런 게 결합되면 더욱더 이런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또는 번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범인으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문 당하면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워낙 고통스러울 테니까.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고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문은 중단됐지만 허위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극심한 정도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서 PTSD 정도가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네. 그런 어떤 고문이 없어진 상황이 되더라도 따라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유지해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씁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네. 터널에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네.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앞서 그 청주 사건에서 허위 자백을 한 박 씨가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뭐 수사관들이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 처벌받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박 씨 사건에서 특진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분들을 처벌할 수 없는 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요.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또 이분들이 뭐 이미 기간이 지나는 사건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무슨 뭐 양심선언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뭐 거의 안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뭐 어디 있는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경찰의 기록이 있을 텐데.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특진을 되돌리거나 징계를 부과하는 그런 것도 현상이 없나요? 그거는 뭐 재심 절차하고 흔히 말해서 이런 어떤 그 포상이라든가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따져서 뭐 원 상태로 복귀시키는 뭐 방법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터널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예 그 고문이 없이도 허위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원래 이제 그 보통 많은 분들이 아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왜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하지에 대해 되게 의문이 있으신데요. 네. 허위 자백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자발적 허위 자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종적 허위 자백, 또 네. 내재 허위 자백이 있는데 자발적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복종적 허위 자백이에요. 네. 지금 윤 씨라든가 박 씨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 이 경우는 보통 말했을 때 어떤 신분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 네. 뭐 미성년자라든가 장애자라든가 또는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 회유나 협박, 공갈을 뭐 이렇게 받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순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그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심지어는 그게 또 강화가 되면 아까 나왔던 내재적 허위 자백이 됩니다. 네.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이해해도 수사관이 네가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정말 내가 했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터널 비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본 그 자발적 허위 자백은 일부러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는 있을 뭐 수 다른 있고, 이익을 노리고 그런 네, 건가요? 보통 자발적 허위 자백은 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또는 뭐 유명인의 뭐 자녀가 만약에 납치됐다, 그럼 내가 범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자백도 역시 약간 허위, 과시형이군요. 자발적 허위 자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윤 씨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재심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일단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단 그 법원에서는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은 먼저 사실조사 다시 합니다. 이게 정말 그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네. 그 사실 오인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재심을 개시하는 거고, 사실 오인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재심을 기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심이 된다고 한다면 통상적인 공판 절차를 거쳐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심을 하게 되더라도 당장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의 재심 사건 중에서 약천 오거리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부터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재심 청구일부터 한 3년이 걸렸어요. 아, 재심 청구로부터 네, 3년이 3년이 걸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씨가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뭐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춘재가 자백을 했어도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춘재가 자백의 신빙성만 확보가 되면 일단 그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거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자백만 가지고는 사실은 모든 유죄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그 밖에 또 증거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법체변을 통해서 윤 씨에게 의미 있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이 보강 증거가 되니까 그러면 네. 뭐 유죄를 다시 번복해서 무죄로 선고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미성년 음란물 범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유형이 미성년 음란물 범죄로 분류가 되나요? 그 미성년 음란물에 대해 관련된 법은 아청법이라서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아동임을 알면서도 또는 네. 아동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에게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적인 행위를 직접 하는 거, 뭐 이런 네. 어떤 표현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영상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에 영상에 담은 물건들 이런 네. 것들을 통상 말하는 아동 대상 영상물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거를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우리 아청법상에 보면은 그 소지하는 것도 배포, 제작 모두 다 처벌하게 돼 있고 특히 배포의 경우에는 이익 목적이냐 단순 배포냐에 따라서도 처벌 기준이 다르게 돼 있는데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처벌을 받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크고요. 네. 그 밖에도 만약에 배포를 하더라도 이득 목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는 뭐 단순 배포도 7년 이하의 징역 아, 소지 자체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자체로서는 약한 형벌은 아닌데 네. 문제는 적용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벌이 좀 중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70% 정도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아,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뭐 흔히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이런 어떤 그 행위를 했다라는 네. 점, 초범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또는 뭐 이익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벌금형이 약 40% 정도로 네,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한 70% 정도 되는 거죠. 네, 넘죠. 75%가 예. 넘네요. 네. 이게 뭐 외국 수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게 되면 거의 99.1%가 징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좀 취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소지한 사람만 하더라도 5년 10개월 정도 징역으로 살아야 되고요. 소지만 해도 네. 더불어서 뭐 또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럼 8년 정도 이렇게 또 살아야 되고 거래를 하면 11년 정도 네.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지금 법 규정상으로 규정된 형벌의 수준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결국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형사사법 단계에서 이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엄격성, 이 형벌에 대한 엄격성을 좀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